그 제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다들 아시죠? 영상을 제가 찍는 것도 굉장히 유튜브 업로드하는데 너네 2시간 걸리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인데 제가 합니다. 뭐 설마 유튜버가 되려고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복습을 해주세요. 자, 답은 5번, 3번, 2번입니다. 근데 난 근데 이거 왜 틀리는지 솔직히 모르겠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경제 이론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관한 예측을 시도하는데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론과 다르게 나타나 이를 이상현상. 자, 우리 그건 알아두자. 전통적 경제학이라는 말을 내가 너네 그 예준이랑 건이랑 저기 진규는 수업했어. 오, 그치. 예에서 예로 넘어가는데 행동경제가 뭐 제일 대표적이니까 행동경제만 쓸게요. 뭐 나머지도 뭐 몇 개 있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넘어갈 때 차이가 뭐야? 개인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합리적인 게 아니야. 막 가격 따져서 가성비 좋은 거 이딴 합리적인 거 말고 진짜 완벽하게 합리적인 걸 상정해,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니는 이걸 살 때 너가 이걸 삼으로써 미래에 얻는 위험과 지금 이걸 삼으로써 얻는 효용과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와 이걸 내일 사면 가격이 떨어질지 올라갈지까지도 아는 게 합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개인이야 원래 애초에. 그걸 자꾸 안 맞잖아.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동경제학 쪽도 발전을 했다. 그러나 여기가 죽었다? 아니야. 다른 학문과 달리 얘도 강력해야지. 그지? 오히려 얘가 보완책이야. 그지?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웃긴 건데 경제학이 되게 웃긴 게 봐봐. 어차피 이 잘 보면 얘가 틀려야 되잖아. 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아직도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 하는 게 그 비합리적인 개인을 모아놓으면 합리적이 된다?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말도 안 되게 움직여야 정상이잖아. 왜냐면 생각해봐. 그 속초에서 대게 잡는 애랑 그 미국에서 농부 아저씨도 주식을 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 인구 비율상으로 보면. 그럼 주식시장이 사실 완전 거지같이 움직여야 돼. 그렇잖아. 근데 그걸 다 합쳐보면 꽤나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그게 되게 웃긴 거야. 비합리적인 개인을 다 합쳐놓으면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으로 움직여. 뭐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데 너네 알 필요 없으시고 갑시다. 이 문단.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 경제학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대표적 영역이 저축과 소비야.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알면서 전생의 차원에서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고 불굴의 의지로 실행한다고 가정해. 이들은 또한 돈에는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꼬리표 같은 게 붙어있지 않아 전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전용 가능성이 자유롭고 유연한 선택을 촉진함으로써 후생을 높여준다고도 믿어. 후생 가볍게 동그라미 해줘. 무슨 뜻이야? 모를 것 같아서. 얘들아? 후생이 뭐야? 은지야? 후생이요? 응. 약간 느낌적으로 뭐 전생 후생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생은 아니겠지? 잘 사는. 그치, 영어로 웰페어야. 웰빙, 웰페어. 웰페어 또는 웰빙. 후생. 후자가 저 잘 안 쓰는 후자여서 그런데 그 두터울 후자 그 마음이 좋다 후이할 때 후자야. 그러니까 후생은 좋은 삶, 굿 라이프, 갓생으로 바꿔줘. 너네 입장에서 알겠지? 요즘 용어로 갓생, 그지? 갓생력을 높여준다고. 전통적 경제학은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사람들이 일생 동안 소비 수준을 비교적 고르게 유지할 것이며 소득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올라가다가 내려간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연령에 따른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비 패턴과 독립적으로 유지될 거야. 무슨 말이야? 둘이 관계없다고. 너네 확통 배웠잖아, 그지? 독립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둘이 아무 관계가 없을 때 독립적이라 그래, 그지? 그러나 삼각형 돌리고 그러나 얘들아 그러나 이런 그러나는 주제로 가는 그러나라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이제, 그지? 사람들의 연령에 따른 실제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어. 예상과 달랐네, 그죠?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이상현상, 아까 말했던 이상현상이야, 이론과 달라를 유동성 제약 개념을 통해 해명했어. 즉
금융시장이 완전치 않아서 미래소득이나 보유자산 등을 담보로 현재 소비에 충분한 유동성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존재하므로 소비 수준이 이론의 예측에 비해 낮다는 거야. 설명. 무슨 말이야? 방금 한 말. 이 말 어려운 사람 솔직하게. 방금 문장. 나 이해가 제대로 잘 안 된다. 있니? 궁금해서 그래. 무슨 말이야? 러프하게 되는데 잘 안 돼? 그럼 내가 한번 해줄게. 즉, 금융시장이 완전치 않아.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벌 거야. 평생에 걸쳐서. 그럼 이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의 총량은 사실 결정돼 있지. 그리고 합리적 개인, 우리 경제시장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새끼가 평생에 걸쳐서 얼마를 벌지도 알고 있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이만큼 벌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얼마를 빌려줘도 돼 이때? 요거의 차이 정도, 요만큼 정도 빌려줘도 돼. 어차피 나중에 이거 벌러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은 평생에 살면서 소득이 요지랄이었다가 로또 맞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의 총량도 우리는 아는 거지. 합리적이라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 몰라? 아, 모르지. 이 새끼 로또 맞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떤 새끼가 은행에 와가지고 저는 5년 뒤에 로또를 맞을 거니까 10억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아 역시 너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이래서 빌려줄 리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완전치 않다는 거야. 금융시장이. 여기서 완전하다는 건 우리가 아는 그 완전 그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다고. 미래까지 알 정도로 완벽하지 않다. 그 정도 얘기야. 그지? 그래서 미래소득이나 보유자산, 그러니까 미래에 벌 돈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등을 담보로 완벽하게 돈을 다 이렇게 빌려주기가 애매해. 보유자산도 문제가 뭐냐면 보유자산도 야 봐봐. 강남에 재개발 딱 하면 3배 오르잖아.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합리적이면. 그러면 지금 가가지고 저희 집이 3개월 뒤에 값이 3배로 오를 거니까 그거 담보로 빌려주세요. 안 되잖아.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 돈의 유동성이라는 건 뭐야? 내가 지금 현재 수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수중, 손숫자야. 수중에 있는 돈을 유동성이 높은 돈이라 그래.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의 다른 말은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그치? 쓸 수 있는 돈은 달리 말하면 수중에 있는 돈이야. 그 돈을 확보하는 걸 유동성을 조달한다 그래. 그지? 유동성이 많은 돈을 유동성을 조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약이 존재하므로 소비 수준이 이론의 예측에 비해 낮다. 끄덕끄덕 이제 돼? 됐어? 넘어갈까? 행동경제학에서는 청년 시절과 노년 시절의 소비가 예측보다 적은 것은 외부 환경의 제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라 누구 부정한 거야? 전통경제학 앞에 있는 애들 부정한 거지? 자발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심적 해결 각거로 주고 사람들은 현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주택 등 가족 자산을 마음속 별개의 계정, 어카운트에 배치하고 그 사용에도 상이한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것이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층위 파악 됐니 혹시? 슬래시 그은 사람 있어? 예시로 넘어가는 거 느껴지니? 순간적으로 구체적인 아래층위로 내려가는 거 느껴져? 자산의 피라미드 중 맨 아래층에는 지출이 가장 용이한 형태인 현금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지출에 사용돼. 많은 사람들은 저축해놓은 돈이 있는데도 신용카드로 현금 대출 서비스 써버려. 금융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이거를 빼는 건데도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저축을 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해.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저축을 하려고 돈을 대출을 한다는 거지. 또라이 같잖아 이렇게 보면. 근데 마음속 가장 신성한 계정에는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노후 대비 자금을 이렇게 모아놓다가 이번에 저축할 돈이 부족해. 노후 대비 돈을 이렇게 끌어오고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즉 행동경제학적이지. 실제로 비합리적이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비합리적으로 움직인다. 그걸 심적 해결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이들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마지막까지 인출이 유보되는 자산이야. 심적 세계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 자산의 전용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져. 내가 이거 설명은 다 한 것 같아, 그지? 이 글이 쉽다 보니까 내가 글에 구조적으로 설명할 건 없어. 이해만 열심히 해주면 돼.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알고 전생에 걸친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지만 해서 끊어봐. 여기서 너네가 물음표가 살짝 떴으면 좋겠어. 행동경제학인데 사람들이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알고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운대. 이게 너네가 예상치 못했던 포인트지.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이라고 해서 이 새끼들이 완전히 비합리적인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합리적인데 자꾸 이렇게 삐끗삐끗 어긋나가는 거야. 그 얘기를 여기서 던져주는 거지. 내가 이거 어떻게 잡았어? 비교대조로 잡은 거지. 첫 봤다가 기준이니까. 반복됐잖아 말이 지금. 잘 알고라는 말이 아까 전통경제학에 있었잖아.
반복됐으니까 내가 잡은 거지.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워. 현재 편향이라고 하거든 얘들아. 한 번만 써줄래 옆에다가 현재 편향. 현재 편향. 아 요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고 프레젠트 바이어스라 그래. 아 요거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행동경제학 수업 같은 데에서 3, 4주 동안 수업할 정도로 굉장히 얽혀있는 게 많아. 요게 주식 가격, 채권 가격 뭐 이것저것 다 결정해 버리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채권이 뭐야? 채권이 뭐야? 예준아 뭐야? 채권이 뭐야? 안 해. 돈을 받을 권리야. 그러니까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인데 좀 공식적인 차용증을 채권이라고 하는 거야. 사고 팔 수 있는 차용증을. 그럼 채권 중에서도 내가 10년 뒤에 받을 채권이 있고 1년 뒤에 받을 채권이 있고 5년 뒤에 받을 채권이 있어. 뭐가 이자율이 높아? 왜? 형서가 돈을 10년 뒤에 돌려받을 돈이 있고 5년 뒤에 돌려받을 돈이 있고 1년 뒤에 돌려받을 돈이 있어. 이자율이 뭐가 높아? 1년이 높아. 너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줄 거야. 근데 얘는 100만 원 내일 갚는데 그럼 내일이 제일 빠른 시점이잖아. 그럼 이 새끼는 이자율이 제일 높아? 300% 이자율로 빌려주는 거야. 너 내일까지 100만 원에 플러스 이자 300만 원까지 가져. 그러니까 100년 뒤에 돌려줄 새끼 나 죽고 나서 돌려줄 거니까 이자율이 0에 수렴하겠네. 그럼 넌 나중에 이제 100만 원만 돌려줘 이럴 거야. 아니겠지. 반대지 않을까? 나중에 돌려준다고 한 새끼가 이자를 많이 줘야지. 왜? 내 유동성을 뺏어갔잖아.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부족해지는데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 10년 동안 내가 돈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들어와야 되지. 플러스 기본적으로 물가는 어떻게 한다? 오른다. 그럼 100만 원을 빌려줬지만 그 100만 원에 해당하는 값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럼 100만 원보단 나중에 당연히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자는 나중에 돌려줄수록 높아진다. 그것도 현재 편향이야 사실은. 어쨌든 계속 갑시다.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장기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속박 정치, 그러니까 셀프 속박을 만들어. 그러한 자기 통제 기제가 바로 심적 회계야. 넘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불리한데도 지 스스로 이렇게 누른다는 거지. 그래서 뭐 할 말 없어요. 넘어갑시다. 1번 뭐 스스로 사회적 저거 비교대조 봤으면 돼. 마지막 문장에서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5번인데 5번 봐봐. 이거 뭐 이거 틀린 사람 잘 없을 것 같아. 하층부에 있는 자산 현금이라며 인출을 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 X 끝. 그죠? 인출 제일 잘할 거라고 했어. 2번 기업과 니은 비교하래. 기업이 뭔데? 전통경제야. 니은 행동경제야. 1번 유혹에 취약한 존재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의견 같이 하니 어디다 X 줄 거야? 기억에 X 줄 거지? 니은 응? 연령대별 소비의 특성을 자발적 선택으로 이해를 하니 안 하니 기억이? 안 해? 그럼 뭘로 이해하는데? 일단 자발적이란 말이 나오는 게 꼴봤지? 자발적인 X죠 그냥. 그지? 니은에서는 그 특성을 외부적 제약 요인에서 찾을 거래. 맞아? 뒤집었지? 3번 기억에서는 유동성 제약의 원인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서 찾고 니은에서는 그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이응 존나 맞지. 사실 2번에 3번 같은 문제가 너네가 점점 잘 풀려야 되는 게 내가 문단 끝에서 뭐 해주라 그랬어? 너 말로 한번 딱 정리해주라 그랬지. 근데 딱 정리하면 2번에 3번 문장 나와버려 그냥. 사실 전통경제학에서 실제랑 달랐는데 그거 어떻게 그랬어? 유동성 제약으로 설명했잖아. 그대로 갖다 박아놨네. 행동경제학에서는 지들이 그냥 심리적으로 땡겨 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2번에 3번이죠 그냥. 습관이 잘 배어있으면 이런 문제 잘 풀려. 3번 문제. 자 같이 보기 읽어보자. 이거 좀 많이들 틀렸는데 A국가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세법을 개정해서 세금 공제 대상을 줄였다. 자동차, 카드, 주택 등 여러 영역에서 허용되던 공제 대상을 주담대로 제한함으로써 주택 소유의 확대를 유도했다. 그러니까 세금 공제라고 했을 때 제자가 덜 제자야, 그지? 덜어낸다 할 때 제자야. 그러니까 세금을 원래 다 빼줬는데 주택담보대출만 세금을 빼줄게 라는 건 주택담보대출을 뭐 하라는 거 더 많이 하라는 거지. 얘들아 이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 뭐야?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지?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다음에 바로 풀 거야. 어쨌든
은행들은 주택 가액과 기존 담보대출액의 차액을 담보로 한 2차 대출 상품을 내놓는 식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뭐 정확하게 몰라도 그럼 뭔가 파생 상품이 나오네. 그 결과 다양한 대출 상품들이 생겨나고 주택 가격 거품이 부풀어 오름에 따라 버블이죠. 주택을 최후의 보루로 삼던 사회적 규범이 결국 붕괴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집중이 들어가야 돼. 방금 봐봐. 주택을 최후의 보루로 삼던 사회적 규범이 결국 붕괴했대. 봐봐. 보기를 읽을 때는 지문을 기준으로 읽는 거야. 근데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주택 같은 놈들은 뭐래? 최후의 신성한 개성에 담겨 있다 그랬어. 근데 그게 방금 무너졌잖아. 그럼 지문과 틀려진 순간이지 여기가. 노인 가구들도 2차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상황이 초래됐어.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미실현 이익을 향유하며 지출을 늘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졌고 금융위기, 경기 침체. 1번 가자. 1980년대 후반에 새로운 조세 정책이 추진한 새로운 대출 상품에 대한 A국가 국민들의 대응으로 볼 때 주택 자산이 전통적으로 지니던 신성한 계정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된 거지. 여기서 왜 약화됐는지 이해한 사람들 있지? 왜 약화됐어? 그러니까 주택 담보라는 것 때문에 애들이 그래도 주택은 안전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걸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원래 진짜 안 써야 되는 놈인데 그것까지 내걸었잖아 밖에다가. 그치? 3번. 왜 이렇게 3번을 몰라? 자산의 전용 가능성 재고 뭐야? 재고 무슨 뜻이야? 윤지야. 뭐냐고. 아니 뜻이 뭐냐고. 추론을 해야 된다고? 야 선지에서 추론을 때린다고? 단어 뜻을? 예준아. 진규야. 진규 죽어가는데? 그 제고가 저 제자가 아닌 것 같아. 지랄. 이러니까 3번을 모르지. 얘들아 정신 차려. 형서가 재고가 뭐야? 넌 할 수 있어. 디가오야 디가. 미안해 중국어 안 할게. 끌 제자야 끌 제자. 위로 끌어올린다고. 재고 뭐 한다고? 올린다고. 써놔. 죽여버린다 진짜로. 너네 이런 거 몰라서 틀리기만 해봐. 어쩐지. 저 저걸 몰랐네요. 그런 거 같아서. 왜 설명하고 있겠니? 모르네. 재고가 뭐야? 위로 끌어올린다고. 대가리 잡고 끌어올린다고. 너네 막 이 말도 알아. 나 고무시킨다가 뭐야? 뭐 러버 시키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얘들아 뭐 이 재고하다라는 말 진짜 많이 써. 너네 레벨이 올라가면 무슨 말을 쓰냐면 막 뭐 유동성을 뭐뭐한 성질을 제고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써. 알아 나. 끌어올리는 거야 그 성질을. 어쨌든 고무시키다 뭐야? 러버 막 루피로 만든다 이거 아닐 거 아니야? 몰라? 한 명은 알겠. 이거 여전아 왜 눈을 피해? 알잖아. 왜 그래? 오 맞아 장려하는 거. 봐봐 얘 잘 안다니까. 모르는 척하지마 너. 얘들아 이게 웃긴 한자인데 고자가 북고자야. 북고 무는 무용할 때 무자. 춤 무자. 얘들아 춤추고 북치면 어때? 분위기? 신나지. 고양시키고 흥을 끌어올릴 때 쓰는 말이야. 고무시킨다. 그래서 회사의 분위기를 고무시킨다 어때? 막 파이팅 넘치게 끌고 간다 고무시킨다 이래. 이것도 똑같이 뭐야? 올리는 거야. 알아나? 얘들아 내가 뭐 몇 살 수업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알아나? 재고하다 고무하다 알아나? 다시 자산의 전용 가능성을 올리면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로 이어졌던 것으로 볼 때 맞는 말이지. A국가에서 자발적 선택 가능성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왜 틀린 거야 이게? 얘들아? 내가 아닌 줄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발적 선택 가능성은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하면 뭐야? 행동경제학이고 심적 편향 그거잖아. 심적 회계. 근데 이 보기에서 얘네 심적 회계 한 거 아니야?
다시 좀 더 정확하게 가자 얘들아. 심적 회계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자발적 선택 가능성이 확대된 게 왜 축소됐어? 주택담보 좁혔으니까. 어? 주택을 쓸 수 있는. 아까 너네는 이제 주택 담보 대출 쪽으로 유도를 했으니까 그 선택지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 아니 저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좀 사회적 차원에서 끌고 간 거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풀게 되냐면 말에 꽂혀서 그런데 자발적 선택 가능성이라는 말을 보고 이게 약간 선택지인가? 이게 내가 말을 이렇게 없는 말로 바꿔치기를 때려버리면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 근데 자발적 선택 가능성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 말이야? 지문에 근거해서 자발적 선택 가능성을 다른 말로 바꿔내야 돼. 어디 있어 지문에서? 어? 자발적 선택이라는 말이 어디 있니 얘들아? 선택 결과. 그치? 행동경제학에서 처음에 뭐라고 해? 외부 환경의 제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심적 회계에 의해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럼 자발적 선택의 가능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본인들이 스스로 고르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시간을 좀 줄게. 봐봐. 앞에 봐봐. 너네 앞에 그러면 봐봐. 전통적 경제학에서 개인들이 선택을 할 때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야? 아니 날 쳐다보지 말고 고민해봐. 3번, 그러니까 2번 선지 먼저 할게. 그럼 내가 2번 선지 봐봐. 정부 정책과 금융 관행의 변화가 야기한 위기로 볼 때, 금융 위기 이후에 A 국가는 주택 소유자들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게끔 심적 회계 작동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필요로 했겠군. 어디가 틀렸어? 완화 X 줘야 되지. 왜? 강화해서 내가 예를 들어 마부자료를 쓰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치? 얘를 다시 묶어놓을 필요가 있어. 애초에 이 문제가 왜 생겼어? 그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려다가 그런 거잖아. 2번이죠 무조건. 답은 쉽게 골라져. 4번. 부동산 거품 현상으로 초래된 사회적 규범의 변화로 볼 때 금융위기 이전의 은행들은 주택을 저축이 아닌 소비 확대의 수단으로 바꾸도록 유도함으로써 A국가 국민들이 장래를 대비할 여력을 악화시켰겠군. 존나 맞는 말이죠. 그죠? 5번 봅시다. 현재 소득이 없는 경제 주체들도 2차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을 했던 것으로 볼 때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제 주체 누구야? 노인분. 위에서 노인 가구 바꿔쓰기 할 수 있어야 되죠. 노인 가구들이 한 거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독립적으로 유지되리라는 예측이 실현되었다고 여겼겠군. 맞아 틀려? 맞지? 왜 맞아? 왜냐면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지면 따라 소비가 줄지 않고 소득이 없어서 소비가 이루어져서. 그치?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잘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로 얘들아 3번 문제 시간 줄 테니까 어차피 이거 9번 할 수 있을까? 난 할 수 있어. 자 3번 문제 고민해보고 내가 시간 한 5분 줄 테니까 이 지문 정리하고 내가 설명하면서 9번으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시작.
됐어? 왜 날 쳐다봐? 할까요? 네, 갑시다. 일단은 얘들아 봐봐. 저기 어딨어? 여기 봐봐. 이 문단 봐봐. 이 문단에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 경제학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저축과 소비에 관련한 분야이다.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어쩌고저쩌고 지랄지랄 쭉 간 다음에 이러한 전용 가능성이 보여? 이러한 전용 가능성이 자유롭고 유연한 선택을 촉진함으로써 후생을 높여준다고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 됨? 그러면 촉진 밑줄 긋고 촉진이 얘들아 무슨 관계? 인과관계잖아. 우리 배웠던 화살표 관계잖아. 전용 가능성과 누가 같은 관계? 자유롭고 유연한 선택이 같은 관계야. 그지? 그럼 저기서 3번 선지에서 자발적 선택 가능성이 확대됐다랑 같은 말이 뭐야? 자산의 전용 가능성이 높아졌다야. 그지? 그러면 앞에 뒤에 그냥 말 바꿔쓰기 한 거잖아. 됐지? 이게 왜 못 찾는 거냐면 자발적 선택 하면 갑자기 막 행동 경제학 이렇게 가지. 그래서 내가 아까 무슨 질문했어 너네한테? 얘들아 자발적 선택 그럼 전통적 경제학에서 선택하는 건 자발적인 게 아니야? 라고 물어봤지. 그때 무슨 대답이 나왔어요? 아니죠 그때도 자발적이죠 라고 나왔어야 돼. 내가 무슨 말 한 거야? 너네가 3문단 가서 찾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2문단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복습해봐. 저거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 경제학에 대한 베이스가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3번 선지에서 틀린 건가요? 맞는 말인데? 적절한 거 고르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윤재가 자발적 선택 가능성이 왜 올라갔냐 그랬잖아. 왜 올라가서 단순하게 질문해서 화살표를 줬어 그냥. 전용 가능성이라서 자발적 선택 가능성은 화살표 관계라고 줬잖아 그냥. 그게 다잖아, 그지? 근데 그게 이 문단에 있어서 찾기가 어렵다. 그죠? 응.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행동 경제학에서만 자발적이냐고. 아니라고.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선택하는 애들도 다 자발적인 개인들이야. 응. 너네가 순간적으로 경제학을 잘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지. 왠지 막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건 행동 경제학 같고. 아니야. 아니야. 생각보다 둘이 가정은 되게 비슷해. 엇나갈 때만 둘이 설명이 달라지는 것 뿐이야. 재고를 먹었어. 그런 것 같아. 디까오. 너는? 저요? 응.